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토리텔링 및 실습 이상욱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학기에 그 이야기가 있는 또는 이야기 구조를 활용한 그런 영상문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로 했죠. 네, 오늘 그래서 첫 시간으로 이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론들,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론적으로 이런 스토리텔링이 어떤 연구들이 됐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어쨌든 집중해야 되는 문제는 왜 인간한테 이렇게 이야기 방식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우리 인간한테 중요한가를 좀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인간이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오랜 기간 많은 쪽에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어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론적인 접근들이 그렇게 뭐 무의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꽤 의미 있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정말로 우리 인간한테 그렇게 이야기의 방식, 이야기의 구조가 그렇게 중요한지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이 우리 이야기하는 방식들은요 정말 다양하게 쓰여요. 우리 잠깐 광고를 하나 보고 올까요? Smells so sweet and she pulls my hand. Flowers can't wait to dance in the crispy wind. Here comes the hummingbird singing. The spring sun hurries up and warms up us all. She's mad at the sunshine, it's getting too hot. And she makes me go buy extra big ice cream. The next day was raining for all day long. She yelled to the sky, oh why on my holiday? Every day, every night, all that you do is making my life beautiful. And baby, what is waiting for us after 10 years? Wonderful life, my darling. Her favorite season, the fall is near. She reads, she naps and eats lunch, then a nap. Sleeping Beauty got a kiss from her lap. Well, I guess my princess still in her dream. Winter time, holy night, Christmas time. We take out 2 chairs to the front porch and sit quietly and peacefully. Stars are shining. She smiles at me and say, I love you. Every day, every night, all that you say is making my life very special. Baby, what is waiting for us when we go home? One warming light, my darling. I love you, I need you, I really do. You are the light of my life. Baby, what is waiting for us after 10 years? 네. 이 영상에서 봤듯이 화면은 고정이고요. 심지어는 그 색깔도 없이 그게 그림 자극이죠. 그림 자극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들 간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음악의 분위기와 맞게 어떤 이야기의 시작이 있고 어떤 진행이 있고요. 그 진행에서 위기의 순간도 있지만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오는 전형적인 스토리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광고, 예, 정말 스토리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짱구, 뽀로로 생각해 봅시다. 짧고 길이는 좀 다르지만 그 기간 내에 어떤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서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등장인물들의 성격도 중요하고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되고 하는 이런 일정한 구조들이 좀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는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도 실은 이런 스토리텔링의 구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래요. 예능 프로그램에 뭐 대표적으로 러닝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날의 어떤 미션이 있죠. 그리고 그날의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나오고 사건들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굴 속이고 누구하고 같이 협력하느냐, 이런 관계들이 나오고 위기의 순간도 있지만 결론이 나오고, 뭐 뮤직비디오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영화와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런 스토리는 정말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스토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왜 정말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진짜 우리를 이렇게 확 빨아들이느냐, 네, 그걸 오늘 찾아보는 게 조금은 이론적이지만 볼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요,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측면에서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논의로 쓰였어요. 근데 이렇게 학술적으로, 특히 이제 학술적인 분야에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문학 쪽 또는 철학 쪽, 이런 쪽에서도 이 스토리텔링, 스토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문학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는 이제 국문과 생각하면은, 국문과에 가서 뭐 하니? 그러면은 전 작가가 될래요 하는 친구들 꽤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글을 써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에 이렇게 집중했던 곳은 실은 문학이나 이런, 조금 넓게 보면 인문학에서 그렇게 많이 다뤄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만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부분도 약간의 실용적인 부분이거든요. 즉 뭐냐면, 이 이야기를 잘 쓰면요, 앞서 얘기했던 광고, 싼 가격에도 잘 만들 수 있다. 뭐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많이 들지만도 성공할 수 있다. 또는 뭐 TV 드라마나 영화나 인기를 끌게 되면요, 얻는 수익이, 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몇 퍼센트 정도, 뭐 10%, 20%의 수익이 아니에요. 잘 되는 영화나 잘 되는 드라마는요, 수익률이 몇백 프로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뭐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박이 나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도 제작비가 뭐 얼마였더라, 500억이었나, 뭐 그런데 실제로는 벌어들인 수익이 거의 뭐 몇천억, 뭐 조 단위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또는 이야기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학문적인 거, 실용적인 걸 다 생각하다 보면은, 야, 이거 뭔가 뒤에 이렇게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야? 이야기의 방식들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딱 쥐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까지도 얘기해요. 그래서 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한 방법론의 진실을 찾으려고, 또 이야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 무림의 고수같이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이제 이런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관심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소재나 어떤 캐릭터나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하는 방식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납니다. 즉, 같은 소재, 같은 인물을 그리더라도요,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지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까? 어떤 방식, 어떤 구조를 갖고 하면은, 또는 뭐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공식을 대입하면은 어떤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것들에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또는 이야기하는 방식들, 이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심, 어떤 창의적인 소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요번 학기에 계속 얘기할 거는 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입니다. 즉, 이야기 그 자체가 아니라, 콩쥐팥쥐가 아니라, 콩쥐팥쥐는 왜 재밌는가에 대한 그 기본 공식들, 기술들, 구조들을 좀 배우고요. 그 구조를 잘 이해했으면 그게 영상적으로 어떻게 잘 만들어졌을 때 효과적인가,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요령들, 법칙들을 배우는 게 이번 학기의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이번 학기에 이 두 가지를 좀 다 배워야 되지만, 집중은 그런 기술론, 방법론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내러티브라는 말도 쓰고 스토리텔링이라는 말도 써요. 그것이 스토리와 다릅니다. 즉, 이야기 내에 감추어져 있는 구조, 즉 이야기하는 방식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러티브나 스토리텔링이란 말을 써요. 내러티브는 주로 이렇게 문학적인 거나 인문학적에서 많이 쓰던 단어인데요. 이제 이야기하다인데 이런 내러티브, 네라레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경험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잘 이야기하는 스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이 그래서 내러티브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 구조를 얘기할 때 내러티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어떤 재미나 매력이나 소재 또는 어떤 가짜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방식을 얘기할 때 내러티브란 말을 써요.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이란 말도 같이 써요. 실은 같은 의미인데 뉘앙스는 좀 다른 거는 내러티브는 주로 공부하던 문학하시던 분들이 쓰고 스토리텔링은 아까 얘기했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써먹을 수 있을까? 광고나 영화나 뭐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럴 때 스토리텔링이란 말을 씁니다. 조금 다른 층에서 쓰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야기 자체가 아닌 이야기하기, 즉 과정, 형식, 규범들을 뜻할 때 내러티브나 스토리텔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얘기할 게 그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어떤 여러 가지 근원들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했을 때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왜 매력적인 건 여기서 있을 거야 하는 건데요. 뭐 심리학적인 근원을 한번 찾아보죠. 스토리를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좀 먼저 보려는 이유는요. 우리가 심리학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문학이고 뭐 사회학이고 이럴 것 같잖아요. 실은 심리학은 심리학 교과서 제일 처음 나오는 정의는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고 과학적인 목적에서 사람의 마음속, 머릿속을 연구하는 게 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좀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텔링의 어떤 구조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퀘스천 앤 앤서 구조로 연결된다고 그래요. 즉 질문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얻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이야기 구조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좀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눈을 감았다 딱 떴는데 벌판에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여기가 어딘지 지명도 없고요. 표지판도 없고요. 심지어는 날이 어둑어둑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눈을 딱 떴는데 깜깜한 들판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많이 안다는 것, 주변의 정보를 많이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가 뭔가 이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근거예요. 즉 내가 깜깜한 데서 눈을 떴을 때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 안정적이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춥지 않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배에 고픈 거를 이겨낼 수 있지?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그 생존에 대한 욕구예요. 근데 이것을 해소하는 건요, 결국엔 정보예요. 주변에 위치라든가 또는 그날의 시간이라든가 그날의 온도 그리고 어떤 주변에 어떤 물건이 있을지 뭐 예를 들어서 저벅저벅 소리가 나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인지 해를 줄 사람인지 이런 정보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생존에 유리해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부족한 상태는 질문이에요. 정보의 부재예요. 근데 이 부재를 없는 정보를 획득하려는 거는 우리 인간이 잘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고요. 그거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무언가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체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 구조에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영화가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났어요. 근데 이 둘 간에 어떤 싸움이 벌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싸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길 원해요. 그래야지 누가 우리의 아군인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누구에게 더
행동을 그 정을 줘야 되고 뭐 어떤 감정을 줘야 되는지 그런 근거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의 부재와 정보의 해결 구조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그런 질문과 답 구조가 그 동물적인 그런 욕구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적용시키고 있는 게 이야기 구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야기는 항상 퀘스천 앤 앤서 구조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매 장면마다 매 고리마다 계속 질문과 답이 남았어요. 근데 그 답 때문에 새로운 질문이 생겨서 그 다음 답을 원하게 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지면은 그 답은 또 그 다음 질문을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고리를 이끌어가고요. 그래서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죠. 즉 호기심과 이런 능동적으로 뭔가 정보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실은 우리 인간을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하고 좀 더 나은 상태로 가고 생존에 유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이렇게 질문과 답, 질문과 답, 그리고 계속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심리학 실험에서는 간단히 이런 실험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해보죠. 자, 준비. 시작. 땡. 자, 10초 동안 다음 단어를 기억했으면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무슨 단어들이 생각나죠? 네. 약간 급작스러웠죠? 10개의 단어를 다 기억하셨나요? 몇 개 정도 기억하셨나요? 한번 세볼까요? 네. 자, 이런 단어를 기록하는 실험을 했을 때요, 사람들마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하드웨어 스펙일 수도 있어요. 머리에 어떤 기억의 저장소의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단어를 더 잘 기억하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연구해 봤는데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어요. 순서대로 기억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기억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대요. 급하게 문제를 냈고 급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너 개만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어떤 힌트를 주고선 기억하게 했더니 훨씬 더 잘 기억하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빵, 강아지, 소년, 수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소년을 쫓았다. 뭐 꽃이 도로 위에 피었다. 나비가 구름을 쫓았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차라리 제시를 하면은 실은 단어 10개보다 훨씬 더 외워야 되는 그 어떤 양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래서 강아지 소년만 외워야 되는데 강아지가 소년을 쫓았다라고 하면 쫓았다라는 동사도 들어가고 가라는 을이라는 조사도 들어가잖아요. 이걸 다 외우라고 시키잖아요. 그럼 오히려 외워야 되는 양이 늘어나니까 외우기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요, 이랬을 때 더 잘 이해하더라는 겁니다. 즉 어떤 단어나 어떤 사물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요,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를 만들어줬을 때 잘 기억해요. 특히 그 구조를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제시한 것보다 더 잘 기억하는 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자, 스스로 10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하고선 문장을 만들게 하고 시간을 주고, 똑같은 시간을 주고, 그러고 나서 암기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냥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즉 강아지가 소년을 쫓았다를 제시한 것보다 그냥 이 단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했을 때 훨씬 더 잘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일종의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요, 그 안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구조를 만들고요, 그 구조를 스스로 만들었을 때 제일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그렇지 않나요? 이야기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냥 있다가 아니라 그가 뭘 했다가 아니라 A와 B가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구조를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을 좀 특히 이제 두뇌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 구조 또는 이야기를 계속 질문을 던지는 구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기심, 능동성 이 두 가지가 정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기억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발전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유전적으로 발전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네.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잘 기억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물보다 인간이 더 나아졌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방식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번성시키고 이렇게 능력을 좋게 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야기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이런 심리학 실험에서도 근거가 되듯이 이렇게 증명이 되듯이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가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사회대학에 있으니까 왠지 인문학, 사회학 해야 될 것 같지만 때로는 이런 인문적인 얘기들도 최근에 이런 과학적인 실험 또는 과학적인 근거 또 더 나아가서는 뇌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까지도 보고선 이렇게 증명을 해내요.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런 결론을 조금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문학에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한다고 했죠. 문학에서. 그래서 문학적으로 또는 고전 문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그런 문학적인 교과서 또는 어떤 거의 바이블에 해당하는 그런 책들이 동서양에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서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학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시가 아니라 이때 당시의 시는요 서사시예요. 즉 이야기가 있는 시기 때문에 시학이라고 해서 시를 쓰는 학이 아니라 실은 이야기를 쓰는 학문. 특히 여기서 시는요 정확히는 서사시 또 더 나아가서 서사시를 이용한 연극을 잘 만드는 법이 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좋아요. 그러면은 실은 어떤 이야기의 구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요. 연극을 할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어떤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요. 이제 시학에서 서사시와 비극, 그러니까 연극의 중에서 약간 슬픈 이야기들의 규범을 잘 정의한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는데요. 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래요. 시는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태초부터 인간 본성에 내재한 것이며 모방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모방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화성과 율동에 대한 감각이다. 그런데 화성과 율동은요 우리가 연극을 볼 때 뮤지컬로 생각하면 좋아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연극의 가장 비슷한 유형은 그 연극이에요. 뮤지컬이에요. 네, 막 노래도 부르고요, 막 춤도 추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막 화면이 이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고 나서 사라진 단어가 아니라 그 수천 년 동안 사람들한테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진실이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지금도 어떤 이야기의 구조를 밝히는데 가장 오래된 어떤 명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저작으로 읽혀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보면요, 뭐 여러 가지 규범들이 나오거든요. 뭐 비극, 즉 슬픈 드라마들은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지닌 행동을 모방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를 잘 가져야 되고 또 뭐 캐릭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캐릭터들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떤 근거를 가져야 되고 하는 것들이 책에 뭐 얇은 책이지만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은 현대에도 잘 적용이 돼요. 왜? 인간이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몇천 년 전에 있던 사람도 손가락 5개, 손 2개, 머리 하나, 눈 2개였을 거예요. 그거만큼 우리 인간이 몇천 년 지났어도요.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지금에 온 거잖아요. 뭐 더 유전학적으로 보면 몇 천만 년 전에 있던 그 세포에서 점점 발전해 오던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잘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하거든요. 예.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게 뭐 친구 관계가 뭐 안 변한다, 뭐 나쁜 인성이 안 바뀐다, 뭐 이런 뜻으로만 쓰이지만 저는 더 크게 보면요, 사람은 네, 쉽게 안 변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의 법칙들이 몇천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끊었다 갈까요?